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미국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며 마감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28% 오른 22,331.35의 거래를 마치며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S&P 500 지수는 0.15% 높은 2,503.87에 나스닥 지수는 0.10% 상승한 6,454.6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9월 주택 건축 업체들의 신뢰도는 허리케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내려 시장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전미주택건설업협회 웰스파고에 따르면 9월 주택시장 지수는 67에서 64로 내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조사한 애널리스트들의 조사치는 66이었습니다. 지수가 50을 웃돌면 신뢰도가 개선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국제유가는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10월 인도분은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2센트 오른 49달러 91센트를 기록했습니다. 허리케인 여파로 일시 폐쇄됐던 정유 공장이 재가동을 시작하고 원유 시추 장비 숫자가 지난 6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유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역시 글로벌 주식시장의 호조를 타고 소폭 올랐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는 0.32% 올랐고 프랑스 파리의 가크 40 지수와 영국 런던의 FTSE 100 지수는 각각 0.30%, 0.53% 상승했습니다. 미국과 아시아 증시의 훈풍이 이어지면서 유럽 증시도 호조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장중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 번 경신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벌써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중인데요. 미국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상승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볼까요? 코스피 지수는 최근 2개월 만에 가장 강한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어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몰렸던 전기, 전자, 또 증권주가 속해 있는 금융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35% 오른 2,418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닥 역시 0.68% 상승한 675를 기록했습니다. 자, 오늘도 출첵 일부 시간에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9월 19일 화요일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꼼꼼히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오늘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곽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개최되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국내 증시는 물론이고 미국 뉴욕 증시 역시 장중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FOMC 이후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미 연준의 FOMC 관전 포인트 어디에 두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네, 이번에 그 정확한 자산 축소 프로세스에 대한 스케줄이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흐름들을 보여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사전에 이미 이번 자산 축소에 대해서 상당 부분 주식시장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도 눈치 보기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충격이 생각보다 덜하다면 랠리를 뽑을 수도 있겠죠. 한국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이번 이후로 랠리를 일부 좀 뽑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생각을 해보면 자산 축소 부분과 금리 인상 부분이 어떻게 조화가 될 것이냐 여부가 일단은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식시장이 조금 올랐다고 해서 자산 축소가 그러면 긍정적인 뉴스냐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뉴스는 사실 절대 아니고요. 자산 축소가 이루어져서 주식시장이 좋았던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 축소는 주식시장에 굉장히 불리한 그 뉴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동안에 눈치 보기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산 축소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 2020년까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이후로 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인데요. 약 3개년간을 통해서 한 1조 7천억 원 정도의 자산 축소를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일부 조금 할 것이고, 다음해부터는 대략 연간 5천억 달러 내외의 자산 축소를 할 것이고, 뒤로 갈수록 조금씩 커질 수도 있겠죠. 그런 자산 축소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주판 하나를 좀 여기서 튕겨봐야 됩니다. 1조 7천억 원의 자산을 축소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냐?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에 미국 중앙은행인 FOMC 쪽에서 그 발행했던 총량이 어느 정도인가요? 네, 중앙은행 기준으로 따져보면 약 4조 5천억 달러의 자금을 방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더 이상 연장하지 아니하고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은 만기로 끝내겠다라는 것인데요. 차츰차츰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판을 튕겨보시면 숫자가 좀 남죠. 4조 5천억 달러의 자산이 증가했는데 2020년까지 줄일 것은 1조 7천억 달러다라면 아무래도 계산할 때 2조 8천억 달러, 약 3조 달러 정도가 방출한 자금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실 통화라는 게 그렇습니다. 경제의 흐름과 경제 활동의 규모에 따라서 통화의 양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경제의 규모가 두 배가 됐는데 통화의 양이 제자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는 2배로 치솟는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2배로 성장하면 통화도 2배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매년 GDP, 소위 말하는 성장률을 계속해서 집계를 하는데요. GDP와 성장률, 그리고 또 GDP의 다른 반대편의 모습인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해 보면 성장률 정도 수준의 자산은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자산의 통화량을 급격하게 2008년 리만 사태 이후 늘리게 된 것은 2008년 이전에 자산의 규모가 거품에 의해서 많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거품이 꺼지니까 뭐라 그럴까요? 싱크홀 같은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운석이 떨어져서 땅이 푹 패이듯이 리만 사태 이후에 자산 가치가 폭락을 하면서 자산이 그냥 어디론가 날아간 것이죠. 공중 분해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경제 타격이 너무 크다 보니 그 싱크홀을 메꿔줘야 될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리만 사태 이후에 통화량을 엄청나게 증가를 시켜서 그 싱크홀을 덮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사실 따져본다면 그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나중에 지나봐야 하는데, 만약에 2020년에 1조 7천억 달러 정도 규모로 축소를 하고 더 이상 축소를 안 한다면 거의 약 3조 원 달러 정도의 싱크홀을 메꾼 것이다라고도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역으로 계산을 해보면. 물론 이것이 딱 맞는 계산은 절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런 정도의 상식적인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자산의 증가액은 갑자기 2008년도 리만 사태에 없어졌던 것들을 메꿨고, 거기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돈을 더 부은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2차, 3차 계속해서 그 돈을 찍어내면서 증가시켰던 것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과도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위험, 그리고 통화 가치의 하락의 위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것들은 이제 설명이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 지평위에서 생각을 해보면 향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쉽겠죠. 그러니까 자산을 축소시키는데 축소를 시킨다고 해도 늘어난 통화량이 경제 규모와 경제 활성화 비율 대비 더 많다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은 충격을 하나도 안 받을 겁니다. 자산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된 통화량이 좀 많은 상태로 정의 플러스 상황으로 유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과 이런 그 자산 가격의 앙등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자산 축소를 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발표를 할지라도 발표 때문에 충격을 받게는 되겠습니다만 지금 엄청나게 많이 풀어둔 돈의 일부를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발표하고 나서의 그 자체로의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건 충분히 상상할 수 있어요. 상식선에서 보면. 근데 문제는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스케줄이 생각보다 굉장히 가파르게 이루어진다라고 이 발표가 되고 시장이 깜짝 놀랄 정도로 충격을 받는다면 시장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하고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과거에는 본원 통화까지도 줄여놨거든요. 그러니까 본원 통화까지. 그러니까 돈을 늘려서 경제가 이렇게 활성화되니 이제 본원 통화까지 쭉 줄여보니까 뭐냐면 아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조 5천억에서 1조 7천억 줄이니까 그래도 남은 게 2조 8천억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4조 5천억을 찍었는데 5조를 땡긴 거예요. 그러니까 본원 통화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죠? 더블딥이 났습니다. 1937년도 미국에서는 더블딥이 났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본원 통화를 축소시켰을 때는 수익률이 계속 떨어지는 양상을 미국에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때와 지금과의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지금의 상황들이 이해가 되는 건데 거지금은 본원 통화를 줄이는 겁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고 늘렸던 돈들의 규모를 조금씩 빼기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풀장에 물이 차고 넘치니까 차고 넘치지 않도록 호스 하나를 끼워서 물을 조금씩 빼겠다라는 거예요. 마개 하나를 딴 거죠. 물이 빠진 마개 하나를 딴 것이다. 근데 마개가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를 다 딴 게 아니고 한 개를 먼저 따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충격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는 FOMC가 말하는 자산 축소의 스케줄링에 따라서 좀 시장은 달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 의하면 3년간 1조 7천억 정도의 자금 규모를 축소한다라는 것으로만은 시장이 붕괴되거나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미국 시장 기준으로 있어왔던 자산 가격의 앙등,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지나치게 오른, 경기 활성화도 되지 않고 경기 밑다는 실질적인 변화가 없고 실물 시장에서 생활인들은 별로 생활이 나아진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산 가치는 많이 올랐거든요.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라오고 주식시장 최고가고요.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던 것은 조금 이 각도의 흐름은 누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흥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신흥국 시장도 사실은 그 외국인 투자자, 미국 투자자라든가 이런 달러를 가진 달러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상황이죠? 레버리지를 끌어서 투자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신흥 시장에도 결코 이게 좋은 뉴스는 아니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FOMC가 공표를 했어요. 시장이 맷집을 가질 수 있도록 사전에 던져준 겁니다. 마치 예방주사 백신을 쏘는 것처럼 먼저 쐈죠. 이 뉴스를.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이 상황들이 녹아져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 축소를 하더라도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어떤 때 충격이 있을 것이냐? 금리입니다. 이제부터는 자산 축소와 금리 이 두 가지의 이 변수 두 가지의 곱이 어떤 결과치를 이끌어낼 것인지를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할 것인데, 금리와 자산 축소는 좀 결이 다릅니다. 자산 축소는 늘어난 돈을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얘기한다면 늘렸던 돈 다시 땡기는 거니까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겠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금리는 뭐죠? 금리는 본격적인 축소 국면이라는 것이죠. FOMC 입장에서는 3%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천명을 한 상태입니다. 타겟팅이에요. 왜냐하면 다음번 경기 하강 때 금리를 내려야 될 폭이 3% 정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인데 자산 축소도 하고 금리 인상도 같이 한다. 이렇게 되면 상황이 좀 틀려져요. 특별히 레버리지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신흥국에 투자했던 레버리지 상황은 빌려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빌린 돈의 이자값이 올라간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위축되죠.
레버리지 상황들은 아무래도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의 부동산이 왜 이렇게 고공행진이죠? 여러 가지 것들을 썼는데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왜 다시 오르죠? 금리가 낮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수석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금리를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한국 부동산 가격 잡겠다? 제가 보기에는 약간 어불성설인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오면 잡지 않으려고 해도 가격은 잡힐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인 충격을 받을까 봐 함부로 못하는 것일 뿐이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는 금리가 절대금리가 낮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리도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산 축소와 금리가 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같이 가파르게 일어날 경우에는 상당히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FOMC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점도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점도표가 낮아지면 시장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낮아지면 자산 축소에 상관없이 시장 고고고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상황과 이것들을 같이 보아야 하는데 저의 예상은 이렇습니다. 점도표가 떨어질지라도 금리 인상 안 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절대적인 금리치가 워낙 낮기 때문에 한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과 그리고 FOMC가 타겟팅하는 3%까지 금리 인상하는 것이 사실은 적정한 방법이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단 경기가 하강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게 될 경우 멈추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동안에 우리가 FOMC가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각종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해석이 별로 맞진 않아요. 왜 그런가요? FOMC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의 흐름에서 FOMC는 언제나 어떻게 행동을 했고 어떤 스탠스를 취했느냐 동일한 스탠스를 취했는데 경기 상황 보아가면서 자산 축소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FOMC가 경기의 흐름에 대해서 민감하게 지금을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FOMC 혼자, 즉 통화정책 하나로 경기가 회복된다?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재정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재정정책이 따라오라고 계속 얘기를 슬슬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오지만 어쨌든 FOMC 입장에서는 통화를 어떤 식으로든지 핸들링을 해서 경기를 회복시키면서 정상화적인 경기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이 타겟팅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되 이번에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금리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이 길어지는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산 축소가 왜 충격이 덜할 것이냐 이거는 말이죠. 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자산이 많다는 건 뭐예요? 시중에 돈이 많다라는 건데 시중에 많게 느껴지는 다른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통화 승수가 올라가는 즉 주고받고 하는 통화의 거래량이 많아지면 돈이 많은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시중에 1억의 돈을 이렇게 뿌렸는데 누가 그 1억을 딱 가지고 품에 안고 시중에 내뱉지 않아요. 그냥 금고에 꽉 넣어놓고 금고문 잠궜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총 통화량 1억이에요. 끝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 1억을 받았어요. 1억을 받네 이 사람한테 줬는데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주고 저 사람 요 사람한테 주고 막 뱅글뱅글 돌아서 10바퀴를 돌았어요. 그럼 1억을 뿌렸지만 돈은 얼마예요? 10억이에요. 그러면 자산 되게 활성화된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축소는 사실은 통화 승수의 방법으로 해소가 된다라는 거예요. 즉 경기의 어느 정도의 활성화 정도에 따라서 자산 축소는 줄여도 경기 활성화 정도가 높다면 다 커버리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금리는 뭐죠? 금리는 차입 조건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차입 조건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돈을 쓸 때 사람들이 하고 위축이 되는 거죠. 지난번보다 금리가 1% 올랐어? 그러면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높은 금리를 감내하면서 돈을 쓰려면 뭐죠? 미래가 좋을 것이라는 예상이에요. 인플레이션이 바탕이 돼야 되겠죠? 경기가 이렇게 상승하는데 내가 빨리 돈 땡겨와서 돈 벌어야 돼. 이러면 돈을 빌리죠. 내가 10% 이자 갖고 와도 20% 이상 돈 벌 수 있어. 이러면 돈을 땡기죠. 그러나 10% 이자를 가지고 땡겨왔는데 5%밖에 수익 못 날 것 같아요. 빌립니까? 안 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의 인상과 자산의 축소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분명히 구분을 하시면서 이 두 개의 곱이 어떤 식으로 나올 것인가가 앞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관심 가지면서 좀 보시면 앞으로 FOMC의 행보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미국의 9월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지켜봐야 하는 건지 먼저 여쭤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볼 텐데요. 국내적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사드 보복 여파가 이어지면서 중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이마트에 이어서 롯데 역시 사업 철수를 결정한 상태인데요.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네, 롯데마트가 여기
그 철수를 단행하겠다고 그 발표하고 나서 롯데쇼핑 주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밑반동의 물붓기식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거 사드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쉽사리 놔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판매하고 도망가는 이런 상황들을 원하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롯데마트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롯데마트 중국법인이 있는 지역이 북경, 상하이, 선양, 충칭입니다. 이게 거의 1급 도시거든요. 중국 부동산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계약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도 자기 자본으로 다 투자할 수는 없었을 것이겠습니다만 합작법인으로 분명히 있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철수를 이렇게 진행하게 된 동기도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애매한 추측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니까 영업으로는 계속 마이너스가 나지만 자산 가격이 올라서 나쁘지 않은 결과치가 나올 수도 있어요. 원래 롯데가 따져보면 한국 대표의 부동산 기업이거든요. 롯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모델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유지의 자리를 잘 잡는 그런 성향의 그 사업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을 쭉 해보면 엄청나게 복잡한데 사실 롯데쇼핑은 한국 대표 부동산 기업이다라는 거 자산 재무제표 분석해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빨리 빠져나오려고 진행을 할 것이고요. 중국 당국에서는 쉽사리 내주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거나 그동안의 악재가 모두 반영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사드에 대한 영향력이 좀 떨어진다면 한국 관련해서 사드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기업들의 주식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가 화장품 관련주고 다음이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향후에 만약에 사드에 대한 효과가 물거지게 되면 아주 반등이 빠르게 될 수 있는 기업들이고 지금 자산가치 대비 충분히 많이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의 곽상준 부지점장과 함께 이슈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오늘 화요일이죠.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 오셨습니다. 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삼성과 LG그룹 계열 상장사 각 세 곳이 올해 들어서 주가 수익률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삼성전기,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까지 1, 2, 3위에 이렇게 나란히 올라와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큰 폭의 이익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내용은 아마도 이 기업들이 앞으로도 더 갈까일 것도 같은데 부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죠. 시가총액 100위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작년 말 기준부터 지금까지 10개를 차지하게 됐었을 때 제일 궁금한 건 또 그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과연 몇 개일까? 하나도 없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게 가슴이 통탄할 얘기겠죠. 예. 자랑은 아니지만은 이 중에 4개가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고요. 정말이요? 네. 예.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네. 근데, 이와 관련돼서 시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 자체는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대형주가 같다라는 관점과 함께 시장에서 바라본 부분들이 실적과 그리고 산업을 유도를 했다는 관점 쪽에서 즉 성장하는 산업 쪽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졌다는 쪽에서 가장 두 가지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상승세에 어떤 대처를 제대로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또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저기는 100% 이상 올라갔는데 나는 저런 거 하나도 못 갖고 있어. 주식 난 정말 못하겠어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질 뉴스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식으로 잘만 맞추면은 대형주도 충분히 한 6, 7개월 만에 100%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관점적으로 접근하시면서 자신감을 북돋는 계기가 되셨으면 더 좋겠다라는 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 흐름을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작년 말 대비해서 삼성전기죠. 거의 12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1위로 지금 독보적으로 나오고 있고 네. 거기다 이제 삼성그룹 쪽에서 쭉 보게 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다 한 100%대로 육박하는 어떤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LG노텍 그리고 NC소프트, LG전자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또 의외로 한국금융지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한국금융지주는 금융 증권 쪽의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에 금융지주에 대한 입장도 같이 동반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이 과거 대비 한국금융지주를 볼 때 가장 큰 메리트는 저평가였습니다. 그게 좀 해소되는 측면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LG화학까지 이런 식으로 한 10개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삼성그룹에서 이 관련된 종목들을 쭉 살펴보니까 사상 최초로 시가총액 500조 원을 돌파를 했고, 거기다가 LG그룹은 100조 원이 2011년도 이후에 다시 탈환하는 그런 흐름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종목들의 흐름들을 세세하게 보시게 되면은 작년 동기 대비, 즉 1, 2년 전보다 실적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이 삼성전기 같은 경우 3분기 영업이익이 1194억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800%가 늘었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120% 늘어도 누가 뭐랄 사람이 없겠죠. 네. 그런 변화와 함께 LG노텍이나 LG전자 마찬가지로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한 200% 이상 증가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 SDI 작년에 적자였다가 올해 흑자로 보여지고 있는 회사들, 이런 쪽도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턴어라운드죠. 적자를 봤다가 이제 올해부터 실적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1, 2년 뒤에는 계속 흑자를 내는 회사일 것이다 라는 관점들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때 주가가 가장 많이 오릅니다. 그런 변화로 봤었을 때 이런 점들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산업별로 봤었을 때도 지금 말씀드렸던 한 9개, 10개 종목들의 가장 큰 특징이 2차 전지 관련된 부분들, 거기다가 스마트폰 관련된 부품주나 부품주 관련된 부분들, 거기다가 전장 부품주라고 하는, 특히 이제 전기차가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커질 수밖에 없는 전기 관련된 자동차지만은 내연기관 쪽이 아니라 IT 쪽에 가깝게 장비 전장 부품 쪽으로 바뀌어지는 회사들에 대한 부분이기도 지금 같이 연결된다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에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를 보시면서 업종을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도 더 오를 것인가, 이게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한다면 일단 추세적인 흐름들로 봤었을 때는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 한쪽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나오는 변화들도 오히려 흔들린다, 오히려 고점권에서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또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들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환호하는데 나는 시장에서 소외돼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이렇게 좀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을 함께 사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너무 고점에 잡을 우려는 없을까요? 가장 그 부분이 핵심적이죠. 예. 특히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사면 항상 주가가 고점이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사기가 두려워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죠.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 반대로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나는 올랐다고 하더라도 주도주를 타겠다 라는 쪽으로 해석하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물론 작년 대비해서 한 100%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네. 여기가 고점이 아니라 여기서 또 100%가 오른다고 한다면 또 보던 거 놓치는 꼴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큰 핵심적인 부분들, 즉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산업이 확장되는 되는 부분들인가, 그리고 거기다가 실적이 그에 따라서 같이 좋아지는가, 이 두 가지만 확인되면은 가장 주도주가 되고 주도 업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을 타고 움직이는 관점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신고가가 나왔다가 신고가에서 한 15% 정도 밀렸다, 당연히 조정 어느 정도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주가로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들이 더 유효하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특히 또다시 신고가 경신해서 더 수익이 확대된다기보다도 네. 적어도 직접 고점만 간다고 하더라도 15%는 수익이 확정이네요.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접근을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들어서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10종목에 대해서 앞서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그중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충전기 업체까지 그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쪽에서 또 한 종목 아직도 잡지 못하신 분들 지금 이 시간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민수 부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앞으로도 더 많이 오를 만한 업종이나 종목 쪽으로 좀 말씀 부탁드리죠. 네, 일단은 제가 약간 찬물을 좀 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가요? 네,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된 쪽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쵸. 예, 핵심이 그겁니다. 두 분입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한 3, 4개월 동안 전기차는, 거의 뭐 시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쪽으로 가장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예. 주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이 일단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물론 성장하는 산업이 맞습니다. 성장하는 산업이 맞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라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 들어도, 네. 일단 그에 따라서 실적 흐름들이 오히려
그에 따라서 성장하는 기대감만큼 올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종목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올해 실적이 빠르게 늘어나는 부분보다 앞으로 산업이 성장해서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더 먼저 반영됐다라는 관점이 나오게 되면 이런 부분을 저희가 버블이라고 부르죠. 네. 보통. 뭐 세탁기에 있는 버블이 아니라 일단 주식에서도 나오는 어떤 거품이 꼈다. 그렇죠. 예. 딱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올 가능성과 함께 좀 주가가 많이 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점권에서 무리하게 따라가는 전략은 일단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이런 스타일은 한 3분기 실적 발표가 될 때쯤에는 오히려 주가가 빠르게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매 타이밍을 가져가신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때서 오히려 주가가 실적보다 많이 올랐네 라는 인식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그때를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정확하게 캐치하신다면 또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얘기하는 부분들은 전기차와 관련된 쪽에서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네. 충전기죠. 그러니까 즉 한번 설치하게 되면은 한번 투입 자본이 들어가서 설치하게 되면은 이게 오히려 꾸준히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그 캐시카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런 상황들은 오히려 좀 군침을 흘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 쪽에서 장치 산업과 관련돼서 자본을 투자해서 대규모 자본을 투자해서 설치를 해놓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물론 과거의 정유의 흐름들처럼 대규모 이익이 아니라 그보다는 자본이 좀 적게 들면서 그래도 꾸준히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었을 때 가장 충전기 사업 쪽에서 인프라와 관련된 쪽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회사는 포스코 ICT입니다. 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 관련된 독보적인 기술을 제일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국내 충전 인프라 쪽도 설치를 꽤 지금까지도 해왔고 거기다가 현대차, BMW, GM 쪽의 전기차 충전 사업의 파트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을 받는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P&E 솔루션이라는 회사가 2차 전지 관련된 필수 후공정 장비를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자회사가 더 중요하고요. 네. 자회사 P&E 시스템이 전기차 급속 충전기 생산을 업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이 부분이 더 부각을 받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보성 파워텍이라는 회사도 과거에 뭐 원전 관련된 얘기 뭐 이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주가가 움직임 측면들이 좀 높았는데 일단 작년 6월달에 전기 자동차 관련된 충전기 개발을 완료했고요. 이제 7월달에 KC 인증을 통과를 해서 지금 이제 계속 영업 중이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제대로 맞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상용화가 좀 빠르게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높은 회사들이고 네. 이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 충전기 관련된 쪽도 가장 중요하게는 전기차 쪽에서 발맞춰야 되니까 특히 전기차 생산하면 뭐합니까? 충전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충전소 필요에 따라서 클 수 있는 업종이고 변화의 종목들이다라는 쪽으로 보시면 좋겠는데 그중에서 그래도 포스코 ICT가 제일 확장이 되게 되면 빠르게 확장될 수 있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 시장이 지금 거품이 많이 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셨고 충전기 쪽으로 어떤 종목을 사볼 만한지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포스코 ICT는 지금 매수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단기적으로는 약간 높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전기차 활성화와 함께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인프라 쪽이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냥 어떤 펀더멘탈 쪽에서 주가가 지금 싸냐 비싸냐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어떤 과거에는 예전에는 그래도 부각받기 전에 좀 싸다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싸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대형주 쪽에서 2차 전지 대장이라고 불리는 LG화학이나 삼성 SDI는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지금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올라갔던 부분들이 전기차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라 이 정유나 석유화학과 같은 이 유가에 기반을 한 업종들이 정제 마진이 복합 정제 마진이라고 그러죠. 이쪽이 상당히 좋아지다 보니까 그를 기반으로 인해서 앞으로 성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맞추면서 움직였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일단 이런 전기차 종목들과의 좀 차이는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본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나머지 쪽도 긍정적이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계속 꾸준하게 추세적으로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이슈를 하나 볼 텐데요. 카카오는 뭐만 하면 대박이 나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뱅크 흥행에 이어서 이번에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피커를 시장에 내놨는데 3,000대가 40분 만에 매진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앞으로 카카오의 주가는 어떻게 될지 고민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사상 최고가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어제 카카오 미니라고 돌풍이었죠. 혹시 사보고 싶으세요?
저는 사보고 싶더라고요. 네, 아마 사보고 싶으셔도 못 사셨을 겁니다. 네. 40분 만에 계속 페이지 로딩 중입니다 해서 해보셨군요, 부장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예, 이런 쪽 좋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이버 스피커가 그 웨이브인가요? 네이버 스피커 쪽도 갖고 있는데 이쪽도 한번 관심이 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쪽에 또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주변에. 예. 예. 차라리 그걸로 집을 사지 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일단 그런 쪽에서 어제 시도를 했다가 못 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지 봤는데 일단 카카오 미니에 대한 관심도 물론 관심이겠지만은 피규어를 준다고 하던데요. 스피커를 그렇죠. 사면. 라이언이 이러고 있는 예, 피규어도 주고 거기다 뭐 멜론 이용권도 뭐 예. 6개월 1년 동안 달에 100원? 네 그런 것도 예, 주고 예.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한 10몇만 원짜리를 59,000원인가에 절반 값에 줍니다. 예. 제가 보기엔 이것 때문에 몰랐습니다. 특히 카카오에 대한 스피커에 대한 열망에보다도 일단 싸니까 지르고 보자. 그리고 좀 여러 가지 혜택도 많다 보니까 좀 사보자란 관점이 일단 좀 몰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카카오가 잘하는 게 마케팅을 잘합니다. 어떤 전략적인 마케팅 즉 지금 얘기로는 카카오 미니가 그렇다고 제가 카카오 쪽에 무슨 적대감이 있는 건 아니지만은 카카오 스피커가 생각보다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 다른 쪽에 비해선 음질이 그렇게 썩 좋지 못하다고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약간 마케팅을 충분히 활용한 측면들이 더 높다는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도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이런 AI, 인공지능 관련된 스피커가 대세죠. 그래서 지금, SK텔레콤에서도 한번 선보였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만 하면은 거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대화하듯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의 누가 밖에서 보면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중얼중얼거리는 사람처럼, 예.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거 관련해서 앞으로 이쪽이 거의 대세로 자리 잡는다라는 쪽으로 봤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네이버의 웨이브나, 또 지금 보게 되면 아마존의 에코, 그리고 구글 홈, 다 처음 듣는 얘기시죠? 좀 트렌드에 따라가셔야죠. 네. 근데 이런 쪽이 아무래도 시장에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인공지능 관련된 스피커 쪽이 계속 부각을 받는다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쪽이 왜 또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 연관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지금 얘기로는 기사를 TTS라고 그러죠. 기사를 그대로 읽어줘서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스피커가 그대로 읽어줍니다. 그래서 직접 클릭해서 찾아보지 않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살찔 것 같습니다. 네, 거의 앉아서 다 해주는 스피커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다가 타겟팅 광고부터 네. 그리고 이제 주변에 맛집 검색해서 어떤 유도해서 결제하고 하는 이런 전반적인 서비스까지 확대되다 보면은 일단 운영하는 업체 쪽에서 약간 좀 입맛에 맞게 바꿀 수 있었을 때 오히려 좀 더 수수료를 많이 주는 업체 쪽으로 유도를 한다라는 쪽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그쪽과 관련된 쪽의 수익성은 더 높아지게 되겠죠. 네. 이런 쪽에 대한 흐름들로 봤었을 때 앞으로의 무궁무진하게 적용해서 수익을 끌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성장성에 좀 무게를 둔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카카오는 카카오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예. 잘 아시는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은산분리법을 통해서 지금 자본금을 확충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 또 한 번 더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오게 되고요. 거기다가 카카오 택시 지금 얘기로는 자동 결제 시스템까지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예약과 함께 결제해서 바로 타기만 하면 되는 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분위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카카오에 대한 성장성의 기대감은 상당히 높은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은 주가는 또 많이 올랐죠. 근데 주가가 또 많이 올랐던 이유는 성장성보다도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많이 올랐습니다. 즉 카카오가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고 이제 코스피 200도 아닌 코스피 50에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36위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코스피 200 안에 없던 종목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어느 정도 기본 물량을 확보해야 되겠죠. 그 차원 때문에 주가가 오른 측면들이 또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시가총액이 9조 원대입니다. 네. 근데 올해 실적이 잘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1,300억 정도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보통 지금 이와 흐름을 보았을 때 반대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 실적과 시가총액을 보게 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는 실적 대비는 상당히 좀 비싸다라는 관점들은 충분히 생각을 하시면서 여기서 제 개인적인 바람은 무리해서 가시지는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고요. 실적 대비해서 부담감을 어느 정도 실적이 빠르게 개선돼서 해소를 시켜줘야 카카오에 대한 위상이 또 날개가 10만 원대, 20만 원대 이런 식으로 더 강하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정된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사라라는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그게
영원한 진리겠죠. 예. 특히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성장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가치와 수익에 대한 기대들은 상당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바탕이 안 된 상황 쪽에서의 기대감이다 보니까 언제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실적이 기반된 쪽에서의 주가 움직임들은 오히려 좀 탄탄하다라는 관점들과 함께 길게 갖고 있으면은 큰 수익이 난다는 관점들도 같이 염두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민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함께 봐드리는 시간이 있는데요.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 문자 참여 지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양입니다. 오늘 중부지방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에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부터 비가 시작돼서 퇴근길 무렵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천둥번개가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자정을 전후로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비구름대가 남하하면서 내일 새벽 한때 전북과 경북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또 오늘 일부 지역의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겠습니다. 남서풍을 타고 대기오염 물질이 유입되면서 충남과 호남, 경남과 제주도에 한때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위성 안개 영상입니다. 현재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옅은 안개나 연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다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전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도 흐려져 비가 내리겠고요.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해 속초 강릉 28도로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28도, 대구 29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구름만 조금 지나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제주도는 목요일 대체로 흐리다가 금요일에 비가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